3월의 어느 새벽 도연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하나는 아내 민정의 이름이, 다른 하나는 수진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죠.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걸요. 여보,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 민정의 목소리는 긴장 속에서도 차분했습니다. 9개월 동안 기다려온 첫 아이,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이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다른 휴대폰에서는 또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아, 나도 지금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아파. 수진이었습니다. 3년 전 회사 프로젝트에서 만나 시작된 관계. 그가 감춰온 또 다른 삶의 여인이었죠. 도연은 침대 끝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두 여자 모두 출산 예정일이 비슷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같은 날이 될 줄은. 그는 잠시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죠. 여보,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민정의 다급한 목소리가 다시 들렸고 도연은 황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차를 몰며 그는 수진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먼저 병원 가 있어. 내가 곧 갈게.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그의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정은 옆자리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고 도연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복잡한 심경을 감췄습니다. 새벽 거리는 한산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했죠. 병원에 도착해 민정을 분만실 앞까지 데려간 도연은 잠시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디야? 어느 병원이야?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며 물었습니다. 나, 서울 메디컬 센터. 수진의 대답에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 병원이었습니다. 같은 건물, 아마도 같은 층에 두 여자가 있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죠. 몇 층이야? 도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7층 산부인과 702호실이야. 수진이 대답했고 도연은 안내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정은 705호실이었습니다. 같은 층,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둔 거리였죠. 도연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3년간 완벽하게 구축했다고 믿었던 이중 생활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간호사가 그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산모분이 찾으세요. 도연은 정신을 가다듬고 민정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분만실 앞 대기실에서 민정은 진통의 고통을 참으며 남편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죠. 미안해, 급하게 전화 좀 받았어. 도연이 변명했고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옆에 있어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 출산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곁에 있다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죠. 바로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도연아, 너무 아파. 빨리 와줘. 절박한 목소리가 메시지로 전달됐고 도연은 휴대폰을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민정이 의심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여보, 괜찮아? 민정이 남편의 굳은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응, 긴장돼서 그래. 우리 아기 곧 보겠다. 도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복도 끝을 향하고 있었죠. 702호실이 있는 그곳을요. 의사가 나와 민정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리려면
몇 시간은 더 필요할 거예요. 그 말에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 적어도 조금의 시간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여보, 좀 쉬고 있어. 내가 커피 좀 사올게. 도연이 말했고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괜찮으니까 천천히 다녀와.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발걸음은 커피숍이 아닌 702호실로 향하고 있었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도연은 주변을 살피며 702호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진이 침대에 누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수진이 그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서 너무 무서웠어.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죄책감과 미안함이 복잡하게 뒤섞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미안해. 금방 올게. 조금만 기다려. 도연이 속삭였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래도 우리 아기 태어날 때는 꼭 와줘야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705호실로 향하는 자신의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짧은 거리가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고 그는 그 사이를 오가는 유일한 다리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다리는 곧 무너질 운명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점점 더 긴박해졌습니다. 도연은 말 그대로 복도를 뛰어다녀야 했죠. 한쪽에서는 아내가, 다른 한쪽에서는 내연녀가 그를 필요로 했고 그는 두 사람 모두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 민정의 진통 간격이 좁아졌습니다. 여보, 너무 아파. 그녀가 신음하며 도연의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우리 아기 곧 나온대. 도연이 위로하며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었죠. 하지만 그의 휴대폰은 계속해서 진동했습니다. 수진도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연은 간호사에게 민정을 부탁하고 다시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번엔 계단을 이용해 702호실로 갔죠.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를 마주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702호실 문을 열자 수진이 홀로 진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의사 선생님이 곧 수술실 들어가야 한대. 그녀의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죠. 조금만 있어줄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5분도 채 있지 못하고 그는 다시 705호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민정이 분만실로 이동한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죠. 복도에서 도연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양쪽 끝에서 들리는 신음소리,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들. 그는 이 순간이 악몽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고 그가 만든 결과였죠. 분만실 앞에서 도연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민정은 이미 분만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무섭지 않아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도연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하지만 그의 마음은 반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여기 민정과 함께, 다른 한쪽은 복도 건너편 수진과 함께 있었죠. 그는 온전히 어느 한쪽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힘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울렸고 민정은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죠.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도연은 아기를 처음 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아들, 민정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이었죠. 그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신생아실로 향하고 민정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도연은 그녀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곁에 있어주다가 잠시 신생아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다시 702호실로 향했죠. 수진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진통이 심해져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준비 중이었던 것입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고 수진은 곧 올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죠. 도연이 도착했을 때 수진은 이미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도연아, 우리 아기, 부탁해. 그녀가 힘없이 말했고 도연은 그녀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번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도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1시간 전에는 아내의 출산을 지켜봤고 지금은 내연녀의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죠. 같은 병원, 같은 층에서 두 개의 생명이 태어나고 있었고 그는 그 두 생명의 아버지였습니다. 30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의사의 말에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 수진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죠. 그는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를 받고 또다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도연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내와의 사이에서, 한 명은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그리고 두 아이는 같은 병원, 같은 신생아실에 나란히 누워 있었죠. 이 기묘한 우연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신생아실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2개의 작은 침대. 그곳에는 자신의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있었고 이름표에는 아빠 강도연이라는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누가 이것을 알아챌지 모를 일이었죠. 오후가 되자 민정의 친정 어머니와 도연의 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손주를 보며 기뻐했고 민정을 축하했죠. 도연은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수진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도연아, 너 얼굴이 왜 그래? 피곤해 보인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고 도연은 밤새 잠을 못 자서 그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죠. 실제로 그는 지친 상태였고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잠시 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 도연은 다시 702호실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회복실에서 혼자 누워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죠. 혼자 괜찮아? 도연이 물었고 수지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뭐? 익숙해. 항상 혼자였잖아. 그 말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지는 3년 동안 항상 혼자였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플 때도 그녀는 늘 도연을 기다리며 혼자 견뎌냈죠. 그리고 이제 아이까지 낳았지만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미안해. 도연이 말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창밖을 바라봤죠. 우리 딸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아들 이름도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딸의 이름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조금 시간을 줘. 좋은 이름 지어줄게. 그가 답했고 수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고 문 밖을 확인했죠. 다행히 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긴장감은 그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민정의 병실에는 계속해서 문병객들이 찾아왔고 도연은 호스트 역할을 해야 했죠. 하지만 그의 휴대폰은 계속해서 수진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배고파. 외로워. 언제 와줄 수 있어? 도연은 변명을 만들어내는데 지쳐갔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친구가 급히 불러서, 차에 두고 온 게 있어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고 그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밤 10시 문병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민정이 잠들었을 때 도연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702호실로 향했죠. 수진도 혼자 깨어 있었고 그녀는 도연을 보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들지? 도연이 물었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더 힘들어. 우리 딸이 태어났는데 아빠가 곁에 없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건너편에서는 민정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여기서는 수진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도연은 자신이 만든 이 상황이 얼마나 잔인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정은 몸 상태가 좋아져서 신생아실에 직접 가보고 싶다고 했죠. 도연은 내심 불안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신생아실로 향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수십 개의 작은 침대가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민정의 아들을 앞으로 데리고 왔고 민정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우리 아기 정말 예쁘다. 여보, 당신 닮았어. 그녀가 말했고 도연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옆 침대의 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그것은 수진의 딸이었고 두 아기는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두 아기가 묘하게 비슷해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간호사 한 명이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두 아기를 번갈아 보며 웃음 지었죠. 어머, 신기하다. 이 두 아기 진짜 남매같이 닮았네요. 같은 날 태어났는데.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 말은 도연의 심장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민정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옆 침대의 아기를 자세히 들여다봤죠. 정말 비슷하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기 부모는 누구예요? 민정이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702호실 산모분의 아기네요. 어제 제왕절개로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다시 두 아기를 보며 덧붙였죠. 진짜 신기하다. 부모가 다른데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도연은 민정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려 했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신생아들은 다 비슷해 보이잖아. 우리 아기나 더 보자. 하지만 민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죠. 702호실이라면 민정이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층 아니야? 여보, 혹시 그 산모분 아세요? 질문이 던져졌고 도연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아? 그냥 같은 층에 있다는 것뿐이지. 하지만 민정은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떠올랐죠. 계속 자리를 비웠던 것, 불안해하던 표정,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던 모습, 그리고 지금 이 두 아기의 놀라운 유사성까지. 나 잠깐 병실 돌아가 있을게. 좀 어지러워. 민정이 말했고
도연은 그녀를 부축해 병실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죠.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민정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남편의 휴대폰이 침대 옆에 놓여 있었고 그녀는 잠시 그것을 응시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도연이 화장실에 간 사이 민정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죠. 결혼기념일이었으니까요. 화면이 켜지고 그녀는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진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죠.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기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미안해. 금방 갈게. 이 메시지들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 있었고 내용으로 봐서는 출산과 관련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고 과거의 메시지들도 확인했죠. 3년치의 대화네요. 그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또 하나의 관계, 또 하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계에서 아이까지 태어난 것이죠. 화장실에서 나온 도연은 아내가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죠. 민정은 조용히 휴대폰을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702호실. 민정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지? 옆 침대에 있던 그 아기의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너져 내리는 슬픔이 담겨 있었죠.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침묵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얼마나 됐어? 민정이 물었습니다. 3년.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3년이나. 민정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허탈함의 웃음이었어요. 우리 결혼한 게 4년인데. 민정은 자신의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비어있는 그곳에서 하루 전까지 아기가 자라고 있었죠. 내가 임신했을 때 그 사람도 임신했던 거야? 질문이 이어졌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입덧할 때 당신은 그 사람 걱정했겠네. 내가 배 아프다고 할 때 그 사람한테 연락했겠지. 우리 아기 태명 지을 때 그 아기 태명도 지었어? 민정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각각의 질문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죠. 3년간의 거짓말, 이중생활, 그리고 지금 태어난 두 아이. 이 모든 것이 미안하다는 말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가줘. 민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줘. 당신 얼굴 보기 싫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죠.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도연은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3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단 하루 만에 폭로된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두 아이가 태어난 날에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잔인했죠. 바로 그때 702호실에서 수진이 나왔습니다. 그녀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도연아, 무슨 일이야? 그녀가 물었고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끝났어. 다 들켰어.
수진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3년간 이 순간을 두려워했고 결국 그 순간이 온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신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같은 날 아이를 낳은 두 여자의 남자. 그는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705호실에서도 702호실에서도 그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죠. 그날 오후 민정은 친정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도착했을 때 민정은 조용히 모든 것을 설명했죠.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어머니도 증거들을 보고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장 이혼해야지. 그런 인간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민정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엄마, 저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허전해요. 출산의 기쁨은 배신의 아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정은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도 웃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같은 날 태어난 이복자매가 있고 그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죠. 우리 아들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게 잘못인가요? 한편 수진도 홀로 702호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런 결말을 예상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견디기 힘들었죠. 우리 딸, 아빠 없이 자라야 하는 거야? 그녀가 작은 아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휴대폰에는 친구들의 축하 메시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는 답장할 수가 없었죠. 축하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정의 아버지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도연을 병원 뒤편 정원으로 불러냈죠. 자네가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장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 딸이 자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나? 자네가 늦게 들어와도 주말에 일한다고 해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 그런 딸을 자네가. 장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도연을 때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죠. 내 손주, 잘 키우겠네. 하지만 자네는 내 딸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고 그것이 모두 자신의 선택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정원의 벤치에 홀로 앉아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수진을 찾아갔습니다. 702호실에는 그녀 혼자 있었고 아기는 신생아실에 있었죠. 수진아,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진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 그래도 당신을 사랑했고 이 아이를 갖고 싶었어. 내 선택이었으니까. 후회는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담담했죠. 하지만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잘못이 없잖아.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해.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이 아이만큼은 책임져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당연해. 두 아이 모두 내 책임이야. 평생 책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약속인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죠. 두 가정,
두 아이 그리고 불가능한 균형. 며칠 후 민정은 퇴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안고 친정으로 갔죠. 도연은 그녀를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정말. 하지만 민정은 그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에 올라탈 뿐이었죠. 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도연은 자신의 아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생명, 자신을 아빠라고 부를 그 아이를 이제 마음껏 안아볼 수도 없게 되었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도 며칠 후 퇴원했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아기를 안아봤어요. 자신의 딸, 너무나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죠. 예쁘다. 도연이 중얼거렸고 수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주는 못 와도 가끔이라도 들러줘. 이 아이가 아빠 얼굴이라도 기억할 수 있게. 수진이 말했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죠. 이 관계가 예전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도연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아파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함께 아기용품을 준비하던 그곳이 이제는 너무나 적막했죠. 그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결과구나.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3년간의 이중생활, 거짓말, 그리고 이기심.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쌓여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변호사 사무실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의 어머니가 이혼 절차를 시작한 것이죠. 도연은 그것을 막을 생각도 막을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저 받아들일 뿐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는 계절. 하지만 도연에게 이 봄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계절이었죠. 그는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이혼 절차는 진행 중이었고 그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고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어요. 민정은 친정에서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지만 민정의 마음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죠. 그녀는 아들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랑과 동시에 그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도 함께 떠올랐으니까요. 도연은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라는 법적 권리로. 그는 민정의 집 앞 공원에서 아들을 만났죠. 안녕, 준서야. 도연이 아들을 안았을 때 아기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너무 어렸으니까요. 민정은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의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 그녀는 여전히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30분만. 그녀가 말했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수진과 딸도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그는 수진의 집을 방문했죠. 아빠 왔어, 서연아. 그가 딸을 안았을 때 수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주도 잘 지냈어? 도연이 물었고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죠. 응, 그럭저럭.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연인이 아니었고 그저 아이의 부모일 뿐이었어요. 수지는 도연을 여전히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고 더 이상 아플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도연은 두 아이 모두에게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월급 대부분이 두 가정으로 나뉘어 갔죠.
그는 작은 원룸에서 간단한 식사로 끼니를 때우며 아이들을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도연은 우연히 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날 두 아이가 태어났던 바로 그 병원. 그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그날부터 시작됐지. 그가 중얼거렸죠. 만약 그날 두 여자가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면? 만약 간호사가 두 아기의 유사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비밀은 계속 유지될 수 있었을까?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어떻게든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민정은 천천히 상처를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아들 때문에 버텼죠. 너 때문에 엄마가 살아. 알지? 그녀가 아들에게 속삭였고 아기는 맑은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녀는 육아 커뮤니티에 가입했고 같은 처지의 싱글맘들을 만났어요. 저도 남편한테 배신당했어요. 한 여성이 말했고 민정은 자신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수진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딸을 직접 돌보기 위해서였죠. 우리 둘이 잘 살아보자, 서연아. 그녀가 딸에게 말했고 아기는 방긋 웃었습니다.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아기를 재울 때. 수지는 도연을 원망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것에 감사하기도 했죠.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두 아이는 이제 돌을 맞았죠. 도연은 각각의 돌잔치에 초대받았지만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관찰자로서 참석했습니다. 준서의 돌잔치는 민정의 친정에서 열렸고 도연은 구석에 앉아 아들이 돌잡이 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준서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 가수 되려나 봐. 민정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연도 조용히 박수를 쳤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자신의 아들. 하지만 더 이상 매일 볼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서연의 돌잔치는 작은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수진의 친구 몇 명만 참석한 소박한 자리였죠. 서연은 책을 잡았고 수진은 기뻐하며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서연이 똑똑하구나. 도연도 웃으며 딸을 축하했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두 돌잔치를 마친 후 도연은 혼자 강변을 걸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다행이야. 그가 중얼거렸지만 그 안도감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죠. 그는 두 아이의 아빠였지만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아빠 노릇을 할 수 없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준서와 서연은 이제 걸음마를 하고 짧은 단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죠. 도연은 여전히 두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났고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어느 날 민정이 도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들은 공원에서 만났고 준서는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죠. 뭐? 할 말이라도?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혼은 다음 달에 확정돼요. 민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도연이 대답했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근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민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모두 내 잘못이었어. 그냥 나의 이기심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민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이제 서로 잘 살아요. 그들은 일어나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한때는 한 가정이었지만 이제는 남남이 된 두 사람. 도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민정은 잠시 멈춰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안녕. 도연 씨.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죠. 3년째 도연의 일상은 반복되었습니다.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한 아이를 만나고 그는 여전히 두 아이 모두를 사랑했지만 온전히 아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생일 파티에도 유치원 입학식에도 그는 항상 방관자였죠. 준서는 어느덧 말을 유창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어느 날 준서가 도연을 보고 외쳤고 도연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아빠야. 그가 아들을 안아 올렸고 준서는 웃으며 아빠의 목을 꼭 껴안았죠. 하지만 만남이 끝나고 준서를 민정에게 돌려주는 순간 도연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빠, 가지 마. 준서가 울었고 민정이 아이를 안아들었죠. 아빠는 일하러 가셔야 해. 민정이 조용히 달랬고 도연은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도 아빠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그 순간을 비디오로 찍어 도연에게 보냈죠. 서연이가 오늘 아빠 찾더라. 메시지와 함께였습니다. 도연은 그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고 매번 가슴이 미어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 화면 속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서연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죠. 순수한 미소. 아직 세상의 복잡함을 모르는 그 웃음이 도연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준서와 서연은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죠. 도연은 여전히 두 아이를 만났지만 아이들은 점점 아빠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아? 준서가 물었고 도연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죠. 민정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남자. 준서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었죠. 도연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질투? 안도? 아니면 그저 슬픔? 수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몇 번의 만남이 있었지만 그녀는 진지하게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서연이한테 집중하고 싶어? 그녀가 말했을 때 도연은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녀의 인생도 멈춰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준서와 서연은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죠. 도연은 50대가 되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 아이를 만났지만 이제 아이들은 그를 완전한 아빠로 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준서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한테 남동생이나 여동생 있어? 그 순간 도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왜? 그런 걸 물어?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준서는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동생이 있던데 나도 있으면 좋겠어. 도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답했죠. 아빠가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비겁했고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준서와 서연, 두 아이는 같은 날 태어났지만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 운명적인 날로부터 10년이 흐른 봄. 도연은 다시 그 병원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 이곳에서 두 생명이 태어났고 자신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가 중얼거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이곳에서 계속 태어나고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도연에게 이 봄은 여전히 후회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준서를 만나러 가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서연을 만날 것이고,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도연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무게를 매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도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그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민정에게, 수진에게, 준서와 서연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하루의 선택이 평생의 무게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무게는 절대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걸었고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혼자,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무언가 생각할 거리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